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상 당론을 정했지만 소속 의원 4명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지 않았던 여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 인사가 2명이나 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려면 대통령 도장이 필요한데 권한 대행에 불과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점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청문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표결에도 불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원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표결 불참이라는 사실상 당론에도 여당 의원 4명은 투표장에 들어갔습니다. 조경태, 김상욱, 김혜지, 한지아 의원으로 앞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을 헤쳐나가려면 여당이 결자 해지 자세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내 이탈이 한대행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탄핵 과정을 불안정하게 두고 탄핵 과정이 순탄하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체는 첫 발도 떼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정협의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된 국민 일반 정서보단 법적, 정략적 논리를 우선하는 여당과 탄핵 강공책으로만 일관하는 야당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에 대한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공정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즉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임명에 대해 문제점으로 꼽은 건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이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돼야 사회 혼란을 막고 공정한 탄핵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요구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인체제 복원을 늦추는 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과 같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사실상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즉각 탄핵으로 응소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30분도 안 돼 미리 준비해둔 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탄핵안은 한대행이 명분 없이 각종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통령에 건의한 것, 또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내란을 방조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출된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르면 보고 24시간 뒤 처음으로 열리는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3일 만이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여권이 내란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사 출신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 총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방해하는 건 곧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노린 여권의 꼼수라고 보고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강공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정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부담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붕괴를 야기하는 내란 정치를 일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쇄 탄핵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과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한 대행마저 탄핵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이 대표를 당선시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게 민주당이 속내란 겁니다. 국가 권력을 거머쥐겠다는 민주당의 권력 창탈 음모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국회의장께서 진중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세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한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현실적인 힘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적 신병 확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대통령실에는 전자공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도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지난 18일과 성탄절 도사가 잇따라 무산된 뒤 공조보는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와 추가 소환 통보를 두고 경찰과 공수처의 협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소환 통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이제 절차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인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별도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12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변론 준비 기일 코앞까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서류 송달 방법 등 유례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심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위임장조차 내지 않는 등 수세적 태도로 일관해 불출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더라도 헌재는 국회 측 대리인단 입장부터 들은 뒤 준비 기일을 다시 지정해 윤 대통령 측의 거듭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골적인 지연 작전의 본격 변론에 앞선 준비 단계부터 늘어지는 모양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정 밖 입장 발표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26일 이후에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며 구인체제 완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에 온라인 일반 방청 신청에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변론 준비 기일의 일반 방청인 온라인 추첨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이 2251대 1에 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보다 높은 것으로 당시에는 19,000여 명이 몰려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꼽힙니다. 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 정점,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인 셈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와 국무회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국회, 정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발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행을 통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해당 발언에 오해가 있었다며 김 전 장관이 한 대행과 계엄을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었고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증언과는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계엄사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쓴 초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해 문구나 내용 일부를 수정했고 통행금지 조항도 이때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닐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그 이후에 다시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면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수사 2단 구성 등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위는 결국 사건의 정점 윤 대통령 조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직접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지를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탄핵을 보류하기도 했었는데 한 권한대행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 요구를 들어주면 탄핵 소추를 안 하고 예, 아니 임명안을 들어주면 예, 임명하면. 그리고, 임명하면 네. 그리고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하겠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권한대행한테 할 얘기인지 이것이 탄핵 남용이 민주당에 지금 뭐 20몇 번 탄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디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정치적 협박이 저는 상당히 귀에 거슬리게 좀 보였고 예. 한동훈이 가지고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같은 경우는 가장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국민의 모든 이익과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예. 여당과 야당이 아주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같으면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당, 야당 합의해서 1명 이렇게 3명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합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많다고 2명, 국민이 1명, 2대1로 하면 이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그리고 법리적인 혼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임명할 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먼저 합의를 하면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것을 임명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을 기본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걸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오늘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를 했을 것 같아요. 사법부의 대다수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대법원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여야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럽니다. 예. 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구인 헌법재판관 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법부의 대다수도 재판부의 대다수도 그리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누구랑 상의해서 지금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뭐 무기한 보류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야의 합의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치 피해자에게 가해자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고 내 자식이 좀 잘못해서 지금 감옥 가 있긴 한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몰라. 이런 가해자 가족들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래요. 도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6인 체제 또는 이렇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4월 달에 가면 4인 체제가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도저히 이런 권한대행으로서는 지금의 국정의 불확실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오늘 국민들이 바라본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권한대행이 지금 얘기했던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법의 해석과 재단, 판단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라든가 대부분에서 개인 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이 대다수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반면 이거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하는 국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하려면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재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지 헌법재판소 개인의 의견으로 하는 것이 이게 공적인 신뢰가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 교수님께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원식 의장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미 헌법재판관 3인이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한 것이다. 야당 2명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중에 1명을 더 추가로 했고 그 과정이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다시 합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얘기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시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때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재 문제가 대통령이 현재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들어가지 않고 인사청문위원장을 이미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야 합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전에 그렇게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박지원 의원으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것은 우리가 합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표결에도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들이 있어요. 삼권 분립이라고 있잖아요. 이 삼권 분립이 희한하게 지금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연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하면은 그때 임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국민의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6인 중에 한 분이 6인으로는 국회에서 추천한 3인이 없기 때문에 6인으로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내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셋이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를 지금 이 3인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계엄 내란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명을 보류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가 이제 당장 내일 표결하겠다 하면서 오늘 일단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이제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려면 그러면 과연 몇 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한번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도 나오고 있고 입장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헌법 주석서 거기에도 200석이라고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께서 151석으로 의결을 말하는 순간이 전례가 되고 하나의 일종의 판례적 기능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보지 않은 길에 한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님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반 찬성으로 되는 것이다. 제재교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다. 두 분은 뭐가 맞다고 보시나요? 저는 민주당 의원님이 의장님이 해석이 판례가 될 수 있다. 엄청나게 저는 위험한 발언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과반이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부 수장일 뿐이지 모든 헌법적인 해석과 헌법 법률의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스럽고 물론 해서 과반 151석이 넘으면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는 이것을 승복하지 못하겠다. 나는 권한대행 역할을 계속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러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어떻게 질 것이며 그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51명이냐 3분의 200명 이상이냐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설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주석서에 보면
권한대행의 탄핵 속죄 발의 및 의결서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200석 이상입니다. 3분의 2. 다만 여기에서 주석서에서 다만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에 한해서만 탄핵이 되면 그것은 151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탄핵에 올라온 거 5가지 보면은 예. 5가지지 않습니까? 12.12 내란 사태 국무회의 소집,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와 정권 운영에 나서를 한 거, 이 3가지가 총리 때 한 것이고, 예.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 추진 의무 방기, 이건 권한대행입니다. 예.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오늘 이제 만약에 내일 거부하면 네. 이렇게 되면은 이 2가지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200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4번에 걸쳐서 유권 해석을 했는데 2016년에는 200명, 그리고 2023년 운영의 수석전문위원도 200명이 돼야 된다. 또 네. 김한규 의원실에서 최근에 한 것은 151명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김은혜 의원실에서 한 것은 151명, 200명설이 모두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교집합을 보면은 200명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해석 권한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위험스럽고. 예.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 5가지에는 국무총리로서의 사유가 3가지가 있고 권한대행으로서의 사유가 이제 2가지가 있어서 섞여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국회에 보고가 될 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칭을 했단 말이죠. 박 교수님은 이게 나중에도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고민이 민주당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계엄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대행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의 결정이 없었다라면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하지만 권한 대행의 업무만 가지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할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200석을 넘기지 않고 탄핵을 했느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소급이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서 지난 원죄이죠. 그러니까 계엄 내란을 방조했던 예. 이 부분을 명기를 해서 이제 같이 넣은 거는 네. 민주당도 이런 고민이 있었고, 결국은 총리 시절에 그 포괄적인 그런 사유들을 2-3가지를 첨가를 해서 같이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그런 나중에 생길 법적 미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 민주당이 사유에 꼭 넣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만약에 과반으로 3분의 2가 안 된 상태에서 과반으로 탄핵이 통과됐다고 결정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겠다. 그걸 이제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당분간은? 어떻게 되는 근데 이제 건가요? 그런 결정, 만약에 이제 법적인 권한 다툼을 네. 헌재에다가 요구를 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헌재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행정심판, 가처분 심판했을 때 네. 이제 행정심판이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 결과가요. 물론 뭐 하루 이틀 정도의 그런 그 법적인 그 심리 시간은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릴 거다,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 국무총리로서의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 국무총리로서의 했던 일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로 분명히 제시를 했고, 그 부분을 주된 논거로 해서 탄핵을 하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긴 하지만 네. 주되게는 총리로서 총리가 했던 총리 시절에 했던 문제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151석으로 의결을 한다고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장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3명 네. 그 표결이 있을 때 여당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당론으로 당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불참을 이야기를 했고 거의 만장일치라고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에서 4명이 오늘 그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표결에. 그리고 실제로 통과될 때 195명. 그러니까 야당 다 합쳐도 192명인데 어쨌든 찬성표가 여당에서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게 어떨까요? 한덕수 대행 탄핵 표결 시에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 실제로 3분의 2가 넘을 가능성.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네. 들어가지 말자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할 때는 당론으로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민주당의 일극체제처럼 일사불란하지 않고 지금 상당히 혼돈이 있고 당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4명, 5명 요 정도가 이제 이탈을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당론으로 됐다면 과거 같으면 당론 위배면 당에서 출당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아직 비대위원장이 안 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론으로 하지 않은 것은 만약에 당론으로 해서 만약에 본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것은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틀림없이 들어갈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친한계 일부 과거에 지금 친한계 있는지 모르지만 친한계 일부가 들어가서 투표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습적으로 당론을 하지 않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뭐 서너 명 들어가는 것은 뭐 정당의 다양성이라든가 자율성 측면에서 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그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한지아 의원이 들어갔고 대체로 이제 예전에 이제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됐던 그분들이 이제 들어갔고 이제 그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한동훈 대표 대표를 앞으로 이제 뭐 미래 대선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가장 뭐 오픈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탄핵 표결이 진짜로 이루어진다면은 국민의힘이 진짜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할 건지 만약 어떤 판결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개인적으로 표결에 참여할지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윤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혐의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 발표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체포가 되고 구속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던 걸로 보였거든요. 모든 건 다 내가 지시한 거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실질영장 구속접부심도 들어가지 않고 포기하고 이런 걸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양반은 다 포기하고 가는구나, 자기가 총대 메고 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대통령 측에서 입장이 나왔죠. 최근에. 그래서 사실상의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론전에 같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를 들어 특정 언론사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갖다가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의 오늘 아까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헌법 다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소위 말해서 친북 좌파에 대해서 모든 보수가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선동문처럼 들렸거든요. 결국 시간 끌기와 지금의 이런 소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말맞추기들을 보면 결국 보수의 결집을 호소하고 여론전을 갖다가 펼쳐서 탄핵 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
그래서 앞에서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또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은 6인으로는 결정 못한다고 버티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국면을 장기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규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오늘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지금 여권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대통령이 담화를 했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그래서 이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이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인이 말이죠. 그 비상계엄 선포 12.3과 그리고 12월 12일 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 브리핑 이 세 가지가 맥락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헌재라든가 그리고 법원에서의 어떤 재판 과정을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이것은 내란이 아니고 통치 행위다. 헌법적 테두리에서 있었고 물론 형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계엄법 위반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회 병력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계엄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대통령이 중요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헌재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런 것을 그대로 그동안 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그런 상황적인 의도,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바로 기소되고 재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소한다고 그 전에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뭐 지금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지금 양쪽에서 격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정리된 그런 의견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언론 브리핑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 비상계엄 당시에 발표된 포고령은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을 하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을 했다고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용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계엄법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체포조 운영에 관해서는요. 당연히 체포조는 운영이 됩니다. 체포조 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계엄 사무에 속하는 통상 업무다. 예. 그 계엄 포고령을 포고령 1호 이걸 누가 작성했냐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고 논란이 됐었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다. 그리고 일부 대통령이 수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이 이야기를 다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설사 믿는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본인들이 법 위반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변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계엄법이라고 하는 게 계엄이 발표가 되려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고령도 국방부 장관이 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거니까 법 위반이 아니다. 위헌적인 계엄이 아니라는 걸 강변하기 위한 오늘 이제 그 발표였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계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거치라고 하는 게 그랬다 발표했다가 결국은 걷어들였잖아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따로 보고한 적 없다. 결국은 그 모두 국무총리도 그 사실상 심의가 아니었다라고 부정을 했고요.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거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 포고령 1호의 핵심 중의 핵심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의 그 87년 헌법은 계엄에 대해서 국회 회상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권은 없어요. 그런데 뭐 체포조 운영은 당연한 거고 뭐 그다음에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정치활동 금지라고 딱 못 박아 놓고 대통령은 계엄군들에게 직접 과반 안 됐으니까 빨리 끄집어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이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변호인의 이 항변은 본인들이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걸 강변하기 위한 논리적인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치 언뜻 들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다. 그럼 포고령을 대통령이 수정을 했으면 직접 관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변호인단은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대통령이 국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통행 금지를 삭제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대통령을 변호하는 듯한 이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5.16 박정희 쿠데타라든가 전두환 12.12 쿠데타에 보면 포고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항상 있는 게 통행금지 실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뺐다는 것이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경고하고 선관위에 경고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어필하는 것은 나중에 헌재에 가서 이것이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 것 같고, 이 포고령에 대해서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장관도 이것이 국회 해상권이 없는 걸 아마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걸 참고해서 이것이 뭐 누구한테 여러 명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하든지 누구랑 하든지 이렇게 뭐 몇 명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포고령에 대해서 전국 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전국 계엄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이 포고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 장관 본인이 이것을 작성하고 왔는데 법적인 검토까지 끝났다고 아마 확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인지하고 그것만 삭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25회 소환 어제 출석하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래서 공수처가 29일 일요일에 출석하라고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이 됐는데 만약 또 안 나온다면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뭐 3차 이 출석 요구서를 보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변호인 석동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 심판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때까지는 뭐 수사에 뭐 협조할 의사가 없다. 사실상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강제 구인을 위한 절차상에 보통 통상적으로 3번의 출석 요구까지 하니까 이런 그 명분 축적용으로 이제 보낸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 29일이 돼서도 안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건지를 저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내란의 현행범입니다. 내란의 현행범이 지금 경찰 공수처의 조사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과거에 검사 윤석열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당장 검경수 데리고 가가지고 당장 구속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공수처의 대응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질타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난번에 그 국회에 나와서 내란 수계는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체포영장 나오고 구속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두 번이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재에 가서 이것을 먼저 다투고 그다음에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헌재에 가서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형사소추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것 같고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이 내란 수사가 공수처에 지금 인력이 많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병원의 의사로 얘기하면 의대 학부생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사력이.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900명, 1000명 되는 경호원을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그러면 구속영장을 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속으로는. 그러나 겉으로는 국민의 보는 이목도 있고 했기 때문에 3차 소환 요구하고 그다음에 4차 소환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포영장 청구는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 조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지만 특검 준비하는데 60일 정도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 늦어지고 어차피 2, 3개월은 늦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9일까지 안 나오게 되면 진짜 공수처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심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거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저하고의 관계가 있는 한덕수 OECD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드렸습니다. 저하고 막역한 친구이지만은 저는 인간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까지 그 비서실장으로서 공보수석으로서 홍보수석으로서 모든 정권에 걸쳐서 최고였던 박지원 의원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J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나를 데려다 쓰라가세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모님도 잘 알죠? 물론이죠. 아니, 정말 돌아가셔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피 윤석열은 내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우정을 지켜서 막아야 된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시대한 전문가입니다. 영부인 대행도 무속의 시대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이 절차에 착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두고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대체 얼마냐 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의원 200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51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엔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사유 역시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주석엔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선 대행되는 공직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권한대행이 공식 직함이 아니고 선출 권력도 아닌 만큼 탄핵소추엔 의원 151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정족수 기준을 높이려는 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탄핵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대행의 총리 시절 행적만 봐도 탄핵 사유가 되는 불법, 위법 사안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예로 든 주석상 권한대행의 본래 직무 중 벌어진 위법 행위는 본래 신분으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담겼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해석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실은 의결 정족수를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인데 기준이 200일 경우에도 여당 이탈표 8명만 나오면 탄핵안이 통과되는 만큼 그 규모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대행 탄핵소추 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야당 일각에선 연쇄 탄핵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행의 대행체제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 한대행 탄핵 표결 이후 전국 수습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내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체포조가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에 따른 당연한 계엄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 경찰의 주요 인물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강력계 형사 10명은 누구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반박에 나섰는데 아예 체포조 활동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 만큼 정치인들이 금지 활동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계엄 당시에도 체포조 관련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관계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포조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담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경위나 수첩에 적힌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추궁해 계엄 당시 맡았던 구체적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앞서 그제 송치 직후엔 인적사항 확인 절차만 진행한 만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CCTV가 공개되면서 우원식 의장 체포조 투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서울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의 모습입니다.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린 남성 2명 등 모두 13명이 등장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의 관저가 밀집한 한남동 일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된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우 의장도 있었다는 진술이 잇따른 가운데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병력의 신원과 소속 부대, 당시 현장에 투입된 배경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회의장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정체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자칫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이틀 연속 1,460원을 돌파하면서 1,470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5.2원으로 출발 후 무서운 기세로 상승했습니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환율은 이틀째 1,460원을 돌파했고 이내 1,465원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2일에 원달러 환율이 1,596원까지 올랐던 이후 약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465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상승한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사태 후 1,440원을 넘었고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후 1,450원을 돌파하더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진행되면서 또 급등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당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등 전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하루 종일 환율 시세를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시장에선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가 커진 가운데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도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 수요 유입과 여기에서의 매수 세력이 강화된 영향이 반영되면서 환율은 1,460원을 상향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도 환율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전국 불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2,50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는 2,440선에서 2,420선으로 물러났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로 680선에서 다시 67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내년 전망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은 34개월째 이어지면서 50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을 썼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요청한다. 최근 국내 경제단체들은 세계 경제단체장에게 연합장 대신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혼란스런 정치 상황 속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잇따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간 수출 상담도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그리고 환율이 갑자기 올라서 1,300원대 들여온 원자재가 1,450원 가까이 결제하니 기업들이 이렇게 애쓰는 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암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600대 기업의 내년 1월 경기 전망치는 84.6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하는 건데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의 암울한 경기 전망은 벌써 34개월째로 조사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년 1월 경기 전망이 어두웠습니다. 내수와 투자, 고용, 수출, 자금 사정, 생산성, 재고까지 모든 항목에서 부진을 전망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정책의 이제 일관성을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환율 안정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불안과 통상 압박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기업들은 새해 희망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0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혼인 건수도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는 21,398명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2010년 15.6%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출생아 수는 2,520명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7월 2만 명을 넘은 이후 넉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고 증가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혼인 건수가 늘고 주택 지원 등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넉 달 연속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에 이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이제 젊은 층의 긍정적인 인식이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첫째아뿐만 아니라 둘째아에서도 출생아가 증가한 영향이 좀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도별 10월 출생아 수도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10월까지 출생아는 19만 9,9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출생아 수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작년인 2022년 이 기간 출생아 수가 21만 명이 넘었던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혼인 건수는 19,551건으로 3,568건이 늘며 22.3%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10월 사망자는 2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성탄절 밤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휴대전화 불빛으로 위치를 알립니다. 10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10대 남학생 A군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냈지만 이날 처음 얼굴을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사는 강원도에서 경남 사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는데 범행 동기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과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살해 동기를 찾아낼 생각입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심리분석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3일 여러 논란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제막식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제막식 날부터 공무원들을 동상 앞 밤샘 보초에 투입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표지석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낙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란의 원조, 독재자라는 내용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는 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행정국 공무원 3명씩을 한 계조로 편성해 방호 업무에 투입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미 낙서 등으로 주변이 훼손된 만큼 방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구시 새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에서 불침번 보초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냐며 해당 업무 지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 김해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개최 찬반 글입니다. 네, 먼저 이 반대 주장부터 보면 이승환이 자기 노래를 이용해 정치 발언을 강행하고 있다. 정치 발언 금지 합의서를 쓰고 공연을 해야 한다. 순수한 음악인의 콘서트가 아니라는 등 이승환 씨의 정치적 성향, 무대 발언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찬성의 글을 보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치 이념 때문에 콘서트를 반대하냐, 관람객들의 볼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김해시 이미지를 더럽히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며 콘서트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구미시가 안전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해 논란이 됐는데 같은 논쟁이 김해시로 옮겨 붙은 겁니다. 앞서 김장우 구미시장은 공연 취소를 밝히면서 예순살인 이승환 씨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나이를 거론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 씨는 자신의 SNS에 안전은 핑계고 정치 발언과 관련한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단 김해 씨는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인천에는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붉고 하얀 먼지구름이 서해를 지나 한반도까지 길게 띠 형태를 이루며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유입된 겁니다. 지난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은 대기 정체에 스모그가 더해지며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번 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스모그 영향은 오래가지 않고 낮부터 밀려온 강한 한기에 대부분 해소되거나 약해졌습니다. 문제는 추위와 눈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주말까지 이틀 정도는 서울도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한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충청 등 한파특보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또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무겁고 습한 눈이 예상돼 대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 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전북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와 서해안 눈구름은 주말 낮부터 점차 힘이 약해지겠지만 연말연시 영하권 추위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눈이 내린 지역은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는데 날씨로 인한 지장은 없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독도에서 오후 5시 5분 가장 먼저 시작돼 강릉 오후 5시 16분, 대전 5시 25분, 서울은 5시 24분에 마지막 해가 지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는 독도에서 7시 26분을 시작으로 부산 7시 32분, 강릉 7시 32분에 떠오르겠고 서울에서는 7시 47분에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고등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졌다며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SK, 이마트, 애경은 유죄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정말 파기환송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살균제 원료 때문입니다. 최대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옥시의 주 원료는 PHMG나 PGH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CMIT와 MIT가 원료로 옥시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시와의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졌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숨졌지만 검찰은 공범인 옥시가 2019년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SK케미칼과 애경을 기소했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대법원이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피해자가 아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편을 들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놓고 러시아군의 격추 가능성이 제기되자 러시아가 섣부른 추측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락 직후 동체가 폭발하면서 두 동강 나버린 여객기. 탑승자 67명 중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바로 옆에 있던 아내의 생사조차 알 수가 없어 막막합니다. 사고 전모를 밝혀줄 블랙박스가 수거된 가운데 초기에 거론됐던 세대 충돌설 외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독립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 방공미사일 요격설이 거론된 데 이어 영국 데일리메일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도 러시아군의 오인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꼬리 부분에 의심스러운 구멍들로 볼 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로 오인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AP통신은 사고 여객기가 강력한 GPS 전파 방해를 겪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최근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대응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작동했던 곳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əzanın səbəbləri bizə bəllidir. Müxtəlif versiyalar var, hələ ki bu barədə. 오인 공격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러시아는 섣부른 추측을 해선 안 된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26일 SNS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사망한 북한군이 생전에 간직했던 수첩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드론 사냥법을 소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를 격추하고 포병대로부터 숨는 전술을 그림과 함께 수첩에 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드론을 감지하면 3인조를 구성해 드론을 유인하는 사람은 7m, 사격하는 사람은 10에서 12m의 거리에 자리를 잡고 유인하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드론도 움직임을 멈출 것이라며 이때 사격자가 드론을 제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 씨가 강경 진압을 보고했고 정부 대응에 반영됐다는 의혹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 등을 요구하며 유조선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민주당은 당시 정부의 이런 기조에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개입돼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지인과 파업 현장으로 가는 길에 윤 대통령에게 부탁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자료를 받아 강경 진압을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고를 했지. 강경 진압하라고. 들어가 사모님하고 다 보고를 했어. 대통령하고. 자신이 보고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다 불려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가 막 바로 긴급 소집하고 아랫께는 또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저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애초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명 씨 측은 소설이라며 일축했지만 이를 직접 언급한 명 씨의 목소리가 공개된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소설을 잘도 쓰신다고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은 명 씨 주장이 당시 정부의 대응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국정 개입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7월 13일 하루 뒤 실제 정부는 한 총리 주재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고 닷새 뒤엔 관계장관 합동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은 명 씨가 당시 파업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명 씨 한마디로 좌우된 국정문란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1심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있었다면서 상고한 바 있습니다.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장 실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서울올림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88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라면 2036 올림픽은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에서 튀김 찌꺼기에 자연 발화로 불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이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튀김기 안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엔 튀김 찌꺼기가 불에 탄 채 흩어져 있습니다. 튀김 요리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쌓여있던 튀김 찌꺼기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튀김 요리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13건이 튀김 찌꺼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자 경찰과 소방이 튀김 찌꺼기에서 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쌓인 튀김 찌꺼기에서 서서히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꽃이 발생하면서 플라스틱 용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튀김 찌꺼기가 산소와 만나면서 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 산화 반응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튀김 찌꺼기 중간에서부터 열이 쌓이면서 어느 정도 일정 온도에 오르면 발화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쌓인 튀김 찌꺼기 내부 온도가 600도 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이 잘 붙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야 더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용기를 플라스틱이 아닌 금속 용기를 사용하시면 화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발생한 튀김 찌꺼기는 그날 그때 버리시는 것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튀김 찌꺼기에서 쌓인 열로 인해 불이 나는 만큼 선풍기 등을 이용해 온도만 낮춰줘도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 송민호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송 씨를 피해자로 입건하고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 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내년에 출자 비율 5대5로 합작법인 그랜드 오프스 홀딩을 설립하고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를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력이 실행되면 앞으로 G마켓 판매자들은 알리바바 플랫폼을 활용해 200여 개 국가의 상품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이커머스의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정산 기한도 짧아집니다. 업계가 상생안에 합의했는데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연말 연시에는 손님 10명 가운데 3명이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합니다. 하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이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수수료율이 4.5%로 카드보다 2배 이상 많고 대금도 최장 45일 뒤에나 들어옵니다. 10,000원을 팔면 500원 이상 더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바로 느껴지고요. 만약 카드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100원, 200원만 손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나마 이 가맹점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발행사 수수료율을 합쳐 최고 15%에 이르고 무엇보다 정산 기간도 길어 보통 67일 정도 됩니다. 유통사인 카카오와 발행사 5곳,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부단체 등이 참가한 민관협의체는 8달에 걸친 논의 끝에 상생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고 14%인 수수료율을 내년 1분기 안에 최고 8%로 낮춰서 최고 수수료율을 발행사 수수료 포함 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주 부담 수수료율을 3.5% 이하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월 정산 횟수를 늘리고 발행사도 가맹본부에 정산하는 기한을 대폭 줄여서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37일 뒤에는 점주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주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일부 가맹본부는 여전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부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상생협약의 핵심 내용인 점주 우대 수수료 분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생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무상으로 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기업 사정을 고려해 지방 관서장이 3개월의 시정 기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교육 자료로만 쓰이게 된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지만 통과된 법안에 소급 조항이 있어서 모두 교과서로 쓸 순 없게 됐습니다. 당장 새 학기에 도입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법안 통과의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보름 안에 제의 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새학기 혼란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입 속도 조절 요구가 많은 만큼 앞서 국회에 제안했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낚시꾼들을 선원으로 위장해 영해박 먼바다에서 불법 영업한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정박한 배 옆쪽에서 고기잡이가 한창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부가 아닌 취미로 고기를 잡는 낚시꾼. 취미로 고기를 잡는 낚시는 영해 안쪽 12해리에서만 가능하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 주변까지 나가 불법 낚시를 한 겁니다. 로업으로 해가지고 낚시꾼을 대하는 게 이제 요즘 불법인데 서로 이제 말이 이제 많지요. 적발된 불법 낚시 여선 9척은 낚시꾼을 하루짜리 선원으로 속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조업하는 것처럼 1000번이 넘게 출항했습니다. 단속에 대비해 선원으로 배를 탔다고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불법 낚시가 이루어진 곳은 수시로 날씨가 변해 전문 선원들도 힘겨운 곳.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위험천만한 불법 낚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원거리 해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경비 함정들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또 초기에 수색이나 구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대하를 낚겠다는 낚시꾼의 그릇된 욕망과 돈만 된다면 안전도 무시하겠다는 선장의 그릇된 욕심이 만나 벌어진 불법 원거리 낚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북 안동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13개 도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순표 기자입니다. 한글의 자음 이응을 형상화한 다리. 자음 미음의 외관에 다양한 자음 모양이 건물 벽면에 새겨진 종합복지센터가 눈길을 끕니다. 지방자치회관은 훈민정음의 천지인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모두 한글 문화도시를 내세운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선 공공건축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선정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은 이처럼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자연환경과 실향민의 음식 문화를 반영한 강원도 속초, 한국의 유교 문화를 간직한 경북 안동, 다양한 민속문화 공연으로 관광객을 사로잡는 전남 진도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유와 성찰을 중심으로 한 놀이문화와 재미와 감동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문화, 이런 것들을 모두 잘 녹여내서 세계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안동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13곳에는 2027년까지 한 개 도시당 200억 원, 모두 2,600억 원이 지원돼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들어섭니다. 사업을 평가해 성과가 좋은 도시에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산이 그래도 잘 정리도 됐고 이 13개의 이 도시를 어떻게든지 한번 정말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 좀 마음이 좀 커요, 사실은. 정부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외에도 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K리그 감독상을 받은 윤정환 감독이 2부 리그로 강등된 인천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인천의 승격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추운 겨울바람을 뚫고 잔디 위에 모였습니다. 새 사령탑 윤정환 감독의 지휘 아래 진행되는 첫 훈련. 제자리 높이 뛰기 등 체력 측정 위주로 진행됐지만 모처럼 선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55까지 나오자. 55까지는. 넣었어. 강원을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2위에 올려놓고 감독상까지 받은 윤정환 감독은 올 시즌 2부 리그로 떨어진 인천 지휘봉을 잡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팀을 정말 변화를 시키고 또 이 팀이 목표로 하는 승격이라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팀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감독은 선수 한두 명에 의존한 득점 공식과 수비 위주 전술도 과감히 탈피해 압박을 통한 공격 축구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방 압박을 통한 그리고 볼을 뺏은 다음에 간결한 공격의 전환이라든지 또 간결한 패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유동성을 좀 가져가는. 구단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팬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는 등 강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K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떠오른 윤 감독에게 더욱 기대가 쏠립니다. 윤 감독이 취임하면서 설이 난무했던 K리그 감독 연쇄 이동도 일단락됐습니다. 올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가는 수모를 맛본 전북은 프리미어리그 출신 명장 포옒 감독에게 팀의 재건을 맡겼습니다. 강원이 윤정환 감독의 빈자리에 정경호 수석 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한 걸 제외하면 전북 감독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효 감독도 광주와의 동행을 이어가기로 하는 등 1부 리그 10개 팀은 기존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을 맡게 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키움 김혜성 선수가 조기 귀국했습니다. 소속팀 키움 관계자는 YTN에 김 선수가 지난 23일에 귀국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거나 도전을 포기한 건 아니라며 해외 체류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김혜성은 체육 분야에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우기 전까진 군인 신분이며 출국된 병무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LPGA Q 시리즈를 통과하고 미국 진출을 확정한 윤이나가 내년 신인왕에 이어 세계 1위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올해 국내 무대를 평정하고 도전한 LPGA Q 시리즈에서 8위. LPGA 투어 선수로 변신한 윤이나의 첫 목표는 역시 신인왕입니다. 가장 큰 변수로는 자신과의 싸움을 꼽았습니다. 어제나 발전한 제가 되면 조금 더 신인왕과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와 올림픽 금메달까지 차근차근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차분하게 밝혔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부족하다고 깨달은 건 숏게임입니다. 핀에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기술들이 저에게는 아직 많이 없다고 느꼈고 5구 플레이로 인한 자격정지에서 벗어나 치른 올 시즌. 많은 팬들에게 받은 응원은 어린 선수를 위한 선행으로 되갚기로 했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한골프협회 KGA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에 각각 1억 원씩 총 2억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소속사 측은 윤이나의 새 스폰서십은 여러 기업과 아직 협상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댈러스의 집과 연습장을 잡은 윤이나는 다음 달 19일 출국해 2월 시즌 두 번째 대회인 파운더스컵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LG가 한국가스공사를 대파하고 6연승 신바람을 냈습니다. LG는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나란히 17점을 올린 마레이와 타마이어의 활약 속에 85대54, 무려 31점 차로 크게 이겼습니다. LG는 11승 10패로 5위를 기록했고 가스공사는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탁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이 체육인을 위한 민원 해결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후보는 대한체육회장 공식 선거운동 첫날 기호 3번이 적힌 어깨띠를 메고 기자간담회에 나서 나이와 경험, 실행력에서 다른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회장에 대해서는 중국 왕하오보다는 안 셀 것 같다며 모두의 예상을 깨고 IOC 위원에 당선됐든 19일 선거 운동 기간에 올인해 체육인들의 마음을 흔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31년 아시안컵과 2035년 여자 월드컵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는 축구회관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아시안컵 유치 가능성이 크다며 아시아연맹이 조금만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녀 대표팀을 피파 랭킹 10위권에 진입시키고 대표팀 감독 선임 방식도 다시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춤했던 추위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5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낮아 무척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대전 3도, 광주 4도, 대구 4도에 머물겠고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비 예보도 있습니다. 새벽에 충청 이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충청과 호남으로 밤에는 경기 남부와 영남 서부, 제주도로 눈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전북에는 20cm 이상, 전남과 충남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설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눈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북에는 휴일에 또 한 차례 내리겠고 휴일부터는 다시 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